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이 오늘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빠 김 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 쟁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 9시 반경 김건희 씨의 모친 그리고 친오빠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조사의 핵심 쟁점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혐의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의 이제 일가가 운영하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양평 이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국 부담금을 사실 이제 부가가 정상적으로 돼서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혐의점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면제받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회피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인 것입니다. 2016년에 양평군이 약 17억 4천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개발 부담금을 이의 신청이라든지 정정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부과를 결국 취소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21년에서야 약 1억 8,700만 원 정도를 뒤늦게 부과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공사비를 적정하지 않은 수준으로 부풀렸다라든지 아니면 이 수익이나 비용 구조를 왜곡해서 허위 회계 자료를 작성했다라든지 이런 의혹들과 맞물려지는 부분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소급 연장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정무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특혜를 입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네,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모친이랑 오빠한테 적용한 이 국고 손실 혐의가 사문서 위조 혐의보다 처벌 형량이 더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사문서 위조의 혐의도 있지만 이러한 사문서 위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을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회피한다면 나라가 적정하게 받아야 되는 수입원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라는 취지의 논리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형량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히 사문서 위조보다는 국고 손실죄를 적용을 하는 것이 그러한 형량면에서 더 과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고 손실 혐의를 일단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러한 범죄 행위 혐의점들에 대한 규모라든지 파급력 그리고 공공재정에 대한 손실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팀이 오늘 수사 방해 또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적용을 했네요. 이건 어떻게 된 배경인가요? 일단은 특검 수사팀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회계관리 역할을 하는 양평군 공무원들과 공범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 부담금을 그냥 부과를 했다가 취소하려면 그러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회계 장부나 관련된 문서에 대한 조작 내지는 변경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특검 입장에서 적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위조라든지 아니면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수사방해 내지는 증거인멸이다라고도 포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의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좀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시도까지 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와 회사 관련자들이 증거 은닉과 훼손을 하려 한 정황이 있다라고 특검은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특검 수사 내용 전해지는 대로 또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자, 지난 4월에 정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SKT 유심 해킹 사건 사고,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SKT 유심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분쟁 조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쟁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 법원으로 가는 그 전 단계에서 신청자와 그리고 피신청자의 의견을 조합해서 한번 조율을 해보자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피해나 분쟁에 대해서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 아니면 법원으로 가는 절차 이외의 절차로서 제3의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그 제3의 기관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피해 금액이라든지 피해 사실관계가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3,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나에게 손해가 가해졌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SK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결정이 SKT의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내가 개인정보 유출돼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1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좀 과거 통상 내였습니다. 예. 그런데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봤을 때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라든지 그러한 규모가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실제 어떠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이 예견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분쟁조정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SK텔레콤이 개인보호법상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 유출 정보 악용으로 인해서 이 복제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소비자에 대해서는 유심칩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 교체를 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 우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 것을 굳이 대리점에 가서 이것을 유심을 기다렸다가 바꾸고 이러한 것 자체가 사실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를 감안을 했을 때 3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자, 분쟁조정위가 해당 결과를 신청인들 그리고 SKT 측에 통지를 한 후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피해자 또는 SKT 측에서도 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 법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소비자 측에서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선택을 한 소비자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예 그냥 나는 바로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그러한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하게 이제 판단이 되면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양측에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신청자 3,900명이 넘는 전원의 동의 그리고 피신청자라고 볼 수 있는 SK텔레콤의 동의 나는 여기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법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나 SK텔레콤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자체의 절차는 종료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K텔레콤에서 이러한 30만 원에 대한 이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수락 여부는 일단 내용을 좀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SK텔레콤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는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유심칩을 교체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앱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정보가 해외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동의 버튼만 누르면 그걸 차단하는 그런 절차들도 우리가 마련했는데 그것이 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남성들을 협박해서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에 관련한 소식인데 현재 이 협박범들이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인데 보니까 마사지 업소 주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업소 주인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뭐 성매매 업소다 보니까 마사지 업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협박하거나 공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는 마사지 업소의 업주도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원들 그러니까 협박범들이 마사지 업소의 업주를 속여서 휴대전화에 해킹 앱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 앱을 통해서 마사지 업주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정보를 넘기려는 그러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가 다 복제폰 같이 해킹돼서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 연락처나 고객의 정보나 뭐 그런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 아내에게 이러한 영상이 있는데 전송하겠다.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거 너 성매매했다라는 거 내가 외부로 알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금품을 요구를 한 것이고요. 60명 정도로 협박을 했는데 실제 36명이 2억 4천여만 원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갈 혐의를 적용을 할 수 있겠고 좀 특이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을 해서 이러한 정보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자, 심지어 일부 조직원은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인 상황에서도 같은 수법을 이용해서 피해자 2명에게 3,6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처럼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도 모자라서 협박까지 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보통신망에는 우리가 어떠한 해킹을 하게 되면 그 정보통신망에 이제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킹에 대한 행위에 대한 범죄인 것이고, 그리고 별도로 이 고객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실제 2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갈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60명 중에 36명만 돈을 건넸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건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금품을 교부받았다라고 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공갈죄 그 자체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범죄인데, 이것을 해킹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그런데 예, 실제 영상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데도 이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실제 영상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업주가 어떠한 영상을 촬영해 놓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에서 고객 정보만 나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실제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사실일 필요는 없다라고 판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가 현실적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협박죄 내지는 공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신 영상 유포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포심 또는 외포심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협박 내지는 공갈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영상은 없었지만 범죄 혐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공포심이 더 크게 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협박을 당했을 때는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버 수사국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지금 마사지 업소와 관련된 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처벌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2억 4천여만 원을 건넨 그 여러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포심이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위법을 저질렀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가 피해자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협박 문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협박을 받고 실제 입금했다면 입금, 송금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녹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녹취폰이라고 한다면 녹취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협박받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바로 못한 이유도 그 사람들도 사실 불법 성매매라는 그 범법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우려했을 것 같은데 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매매를 어쨌든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성매매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은 또 뭐 역시 이중적인 지위인 것으로 보여요. 본인이 범법 행위를 일부 저질렀지만 하지만 더 큰 뭐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협박 내지는 공갈죄 피해자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에 협조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뭐 감경되거나 아니면 뭐 기소유예하는 그러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냥 피해 자체를 덮고 가겠다, 그냥 계속해서 피해자로 남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인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업주가 아까 또 피해를 입은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동시에 또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 업소 측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려요. 불법 영업을 해오기도 했고. 그러면 이 업소 측에는 어떤 법적인 처분이 내려질까요? 그러니까 이 업주 역시도 이중적인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조직원들로부터 내가 해킹을 당한 해킹 피해자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법적으로 이러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성매매 처벌 알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알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도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뭐 업소든 뭐든지 간에 내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의 관리 주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적정한 보안의 유지를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단으로 뭐 서버에 잘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내 휴대전화에 그냥 뭐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놨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뭐 해킹의 피해자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업주 역시도 피해자이면서 일정 정도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랑 SNS로 음식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경주의 상주곶감 판매 광고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결제를 했는데 제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한 그 판매 주소로 연락을 했더니 농장주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경찰과 식약처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상주 곶감 농장이다. 우리가 이 곶감을 판매한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제 결제도 하고 주문도 받고 그러한 이제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가짜 온라인 판매 사이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도 도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연락처로 연락을 했겠죠. 그런데 연락처는 또 실제 곶감 농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의 전화번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농장을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항의 전화를 다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농장주는 내 이름과 내 전화번호와 내가 상주곶감을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나는 그런 사이트를 개설해서 판매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농장주의 이름이라든지 뭐 사진 그리고 연락처를 도용해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품을 판매한 그러한 판매 사기의 일종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가 이름이랑 사진, 연락처를 다 도용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소비자들을 기망해서 내가 금원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판매를 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농산물도 뭐 해썹의 인증이라든지 식약처로부터 적정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지도 당연히 않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표라든지 이제 그러한 인증을 도용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되고 마치 내가 농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이 사람이 재배한 것처럼 속였다라고 한다면 뭐 부정경제방지법 위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피해가 큰 그러한 범죄를 꼽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소비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농장주의 이름과 사진까지 도용해서 상주곶감을 판매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자, 문제 판매 사이트 계좌와 등록된 사업자 주소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중국 그리고 홍콩으로 연결돼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짜 사이트다 보니까 사이트의 주소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IP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중국과 홍콩 사이트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중국 사이트에서 곶감을 판매한 것이고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상주곶감이다라고 해서 착각을 해서 속임을 당해서 그러니까 구매를 하게 된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실제 이제 인증 마크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현혹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뭐 농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도용해 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존하는 농가는 또 맞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해외 사이트 그리고 해외 조직원 내지는 해외에 있는 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적정한 이제
이라든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요즘 해외 채널을 통한 사기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구제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소비자들 상당한 금액 피해도 봤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 피해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가 현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카드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서 이것을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것이 내가 범죄 피해자였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제 취소를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사이버 범죄에 내가 피해자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피해 보상이 나올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구제 방법으로 하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부분이 내가 피해자였다라는 것을 일일이 모든 절차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좀 본인에게 용이하고 유리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조치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 실제 뭐 광고 영상에서 곶감을 뭐 곶김으로 표기하는 등 굉장히 허술한 정황도 여러 눈에 띄었는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속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철자라든지 오탈자를 틀리는 그런 상황은 없을 수 있겠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홍콩 사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 중국인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어의 좀 미숙함이라든지 뭔가 사이트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조악하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전에 뭐 검찰청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칭을 할 때에도 사이트에 오탈자가 있다라든지 뭔가 굉장히 조악한 그런 느낌일 때 한번 의심해보라라는 말씀을 꼭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는 워낙 온라인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사이트를 한번 내가 구매를 할 때에도 사이트 주소라든지 혹시나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좋겠고요. 의심이 간다면 농장주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직접 연락을 취해 보시고 안전하게 구매를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구매를 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름, 등록증, 사진까지 도용당한 농민의 피해도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농민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서의 이제 농민은 뭐 완벽한 피해자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본인은 실제 농장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나의 이름과 모든 신분이 도용이 돼서 범죄에 악용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냥 일반인이고 아니면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사진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개인정보를 도용하게 되면 내 프라이버시권 침해, 그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범죄에 사용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용이한데 해외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힘든 그런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뭐 해외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벌받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어떠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가 좀 쉽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법률상 시스템에서 마련되어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오히려 알아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 사건이 더 우려스러운 건요. 일부 광고에는 상주 곶감 이것뿐만 아니라 전남 명광 어포, 영암 호두파이 이런 다른 지역 특산품 판매를 가장한 사이트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밝혀진 이 상주 곶감 피해도 있었지만 다른 피해가 더 있을 것이란 예상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소상공인이나 농가가 이 도용형 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예방을 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농가 입장에서도 어떠한 블로그라든지 조그만한 어떠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일정 정도의 개인정보를 오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다만 우리 정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차원에 좀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의 어떠한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해외에서 접속이 되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창출된 그러한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실제로 판매를 하는 사이트인지 혹시나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는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걸러주는 절차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걸 개인인 농민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차원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겠고 그렇다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러한 것을 믿고 또 구매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농장주도 본인의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관리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